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방뉴스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관련 3가지 세수를 모두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높여서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핵심은 종부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지금은 3.2%인데 이걸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 16 대책 때 최고가 한 4.0%였으니까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또 세율 인상과 더불어서 기본공제 금액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억 원의 기본공제액을 낮추는 방식, 특히나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3억 원까지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율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로 그리고 1년과 2년 사이에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0%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고요. 세 번째는 거래세입니다. 현재 이 거래세, 특히나 이제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수에 따라서 거래 금액의 1에서 최고 4% 부과되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주택 거래세를 최고 3배 이상 12에서 15%까지 올리는 안이 이제 정부 여당 특히나 민주당 아닌데 이걸 과연 기획재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부동산 세수 강화는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이고 중장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증여 등으로 인해서 매물 잠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등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기재부는 지금 갑자기 그렇게 세금 올리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도 하다는데요. 종부세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이미 상당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율을 또 2배로 늘리게 되면 실제 체감하는 세율 상승폭은 한 10%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잇따른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니까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면서 가계대출이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6월 기준 지난 2004년 이후 이제 16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 정부가 잇따라 이제 주택대출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매매 심리가 확산되고 있죠. 대출 규제 직전 막차까지 이제 타보자라는 수요까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K바이오팜과 같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수요도 늘어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늘어난 8조 1천억 원 가운데 주택대출이 5조 원, 신용대출은 3조 1천억 원이었는데 신용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신용대출 증가를 연령대로 보니까 2위가 20대입니다. 2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지난달에 1월에 비해서 한 20% 넘게 증가했고요. 이어서 이제 30, 4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았는데 20대의 경우에는 이제 취업시장 악화로 생계비 혹은 이 주식 투자형으로 조달한 경우가 많았고 30, 40대의 경우에는 주택 관련 우회 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우선주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선주와 관련해서 상장과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우선주라는 건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에 비해서 이익 배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우선주는 117개, 코스닥 시장에는 3개, 전체 한 2천여 개 종목 가운데 120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경우에는 40만 원이던 주가가 4월에 80만 원대, 주가가 2배 뛰었습니다. 6월 들어서 100% 이상 상승한 우선주가 9개 종목인데요. 모두 개인 투자자 비중이 96%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단순 추종 매매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니까 이렇게 강력한 대출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우선주를 진입하기 위해선 상장 주식 수가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 이 퇴출 요건도 강화돼서 5만 주에서 20만 주 미만으로 바뀌고요. 시가총액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으로 강화가 됩니다. 거래소는 이제 규정 개정 등을 거쳐서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다음에 고액으로 이자를 받는 대리 입금 이런 게 또 성행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들 굿즈, 콘서트 티켓, 게임 비용 마련 위해서 소액 필요하니까 청소년을 유인해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에 고액의 이자, 연 1000% 이자를 받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감원에 제보된 이 대리 입금 광고 제보 건수가 지난해 6월 이후 2100건에 달합니다. 근데 실제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 신고는 미미한데요. 대리 입금업자들이 SNS를 통해서 청소년한테 접근합니다. 10,000원에서 30만 원가량을 소액으로 빌려주겠다. 한 일주일 이내로 단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인간거래로 가장을 하거나 청소년들한테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수고비나 사례비, 연체료 대신에 지각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약정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 시간당 1,000원에서 10,000원 이상의 지각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자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겁니다.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대리 입금을 하는 청소년말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행각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쩌겠다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방역당국에서는 오늘부터 교회 내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소모임에 대한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종교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연결해서 교회 소모임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교회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마도 교회 소모임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소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방역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교회 소모임하고 또 소규모 교회에서도 5월 달에 좀 많이 환자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 모임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아마 첫 번째 조치인 것 같은데 특정 이제 시설이나 집단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네, 아마 이제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집단 발병을 하는 곳이 있으면 평가를 하고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막을 가능성을 아마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초 이제 방문 판매와 관련돼 있는 쪽이 다 금지시켰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한 연장선상으로 교회 소규모 모임도 비슷하게 행정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재갑 교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신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수 집사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기독교 내부에서는 왜 교회 소모임을 자꾸 금지시키느냐, 이거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일단 이제 교회에서 사실 뭐 이제 밤에 뭐 식당이나 유흥업소 가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제 지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확진 환자도 많은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모이는데 왜 막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말씀도 뭐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기는 한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수도권의 소규모 교회라든지 최근에 이제 소규모 모임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을 때 교계에서 좀 먼저 나섰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나 뭐 강주나 대전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또 특히 소규모 예배나 소규모 모임 통해서 발생하니까 일단 한동안 그런 부분 자제하자. 또 식사 대접하는 부분도 좀 자제하자. 이런 식으로 먼저 움직였었으면 일부러 정부가 이렇게까지 안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탄압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네요. 네, 그 사실 고육지책이기도 하고요. 또 소규모 모임을 막아서 교회 내에서의 그런 확산을 막는 이제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모임에서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이분들이 만약에 대규모로 드리는 예배에 들어가서 전파를 시키게 되면 또 대규모 집단 발생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관악구에 있었던 한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돼서 이제 한 30여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쇄적인 그런 발병의 양상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조치의 개념으로 한 거지 뭐 종교를 탄압하려거나 이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비슷한 조치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독 왜 교회 소모임만 못하게 하나 성당이나 절에 대해서는 왜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천주교는 저도 이제 뉴스로만 본 거긴 하지만 천주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소모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로 저는 어제 네. 뉴스를 보긴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일부 사찰과 네. 연관돼서 발생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상황도 만약에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마찬가지 조치를 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정부의 기조가 이럴 겁니다.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그 집단 발병이 일어나는 시설 또는 집단에 대해서 그 위험도 평가를 하고 이게 개선하기가 어렵다거나 너무 계속해서 집단 발병이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 조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정부가 방향을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뭐 왜 우리만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모든 집단과 시설에는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습니다. 어느새 예. 내 옆에는 코로나가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광주에서 처음에는 약간 청정지역 비슷하게 얘기가 되다가 오히려 요즘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더 심하게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히려 3단계로 격상하겠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교 휴교해야 되고 또 이틀간 그 연속 한 10명 이상 감염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막 격상시켜야 되니까 또 사회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목표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줄여서 일단은 발병의 양상을 막는 목적들로 이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면 조일 때는 확 조여가지고 해야지 빨리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완화시켜야 이제 다시 재발병하는 걸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다라고 사실 돼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주 차원에서 지금 병상도 좀 부족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의 그 꼬리에 꼬르면 집단 발병이 어렵다면 일단은 아예 그냥 단기간이라도 2주 정도라도 고강도로 올려서 확 줄여놓고 네.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내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모델링 보면 적어도 90% 이상의 활동을 자제를 하면 원래 발병자의 한 10분의 1까지 발병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모델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 때는 강하게 조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확 줄어들면서 안정이 되면 이제 일단 뭐 2단계, 1단계로 뭐 계속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도 동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한번 이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해서 확진 환자가 13,293명이고요. 검사 진행되고 있는 게 23,912건. 근데 이 중에서 완치자가 12,019명, 사망자가 287명이래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13,293명인데 그중에 완치자가 12,019명이라는 거예요. 2020년 7월 9일 0시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은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이 상황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잘 적응이 되고 잘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규모의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는 거긴 한데 다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잖아요. 하루에 네. 20-30명의 지역사회 감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 이제 방역과 경제를 균형을 이루면서 끝까지 좀 살아오는 판이긴 끝까지 가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른 한 방법은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 조여서 발병자를 확 떨어뜨려가지고 뭐 한 2주든 4주든 이제 강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리오픈 뭐 경제 재개를 하자 이런 이론들도 있어서 근데 그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이거를 잘 버틸 건가에 대한 그런 공감대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선택은 조금 집단 발병이 있더라도 지금 수준 정도로 조절되면 좀 끝까지 밀어붙여보자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가 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 수준을 조금 한번 유지해보자라는 생각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좀 보고 나서 또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은 있다, 이거군요. 네, 자, 그런데요. 질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변종 G6, G614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내 치료제 개발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치료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의 그 수준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실험실 내에서 실제 이제 감염자에서 임상 연구가 7월 중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상 연구가 시작이 되니까 실제 인체에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지까지 이제 검증이 돼야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실험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어서 일종의 유전적 변이가 좀 있더라도 효과는 남아있다라는 걸 증명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변종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 변이가 있더라도 이게 정말 이 바이러스의 성질을 바꾸거나 전파력을 바꾸거나 뭐 치명률을 바꾸거나 하는 수준 정도인지는 사실 실제 감염자들의 패턴들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변이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아주 대대적인 형태의 그런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지금 바이러스 학자나 감염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대본에서 우리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번 실시해 봤더니 겨우 한 명에게만 항체가 있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체 보율이 0.03%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건 외국하고 비교해서 너무 낮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그만큼 국민들께서 노력하시고 정부도 이제 적절한 방역 대책 때문에 그런 발병자의 숫자를 확실히 줄였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감염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결과고요. 네. 또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감염될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2차 유행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 집단 면역을 통해서 어쨌든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집단 면역 형성하는 거는 일단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보니까 어쨌든 이 결과를 해석을 해볼 때요. 항체 보유자가 아예 사실은 국민 영양 조사를 해보니까 항체 보유자가 아예 없었고 서남권에서 확보된 딱 한 명의 검체에서만 이 바이러스가 지나간 흔적, 즉 중화 항체가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뉴욕이나 스페인, 뉴욕은 21%고 런던은 17%고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낮은 항체 형성률이 있느냐. 이거 혹시 검사나 이런 게 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긴 아닙니다. 이제 검사 자체는 사실 저도 회의에 들어가서 검사되는 과정 다 리뷰를 했는데 네. 검사는 제대로 잘 한 거는 저희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발병자 숫자가 적고 거의 이제 발병이 됐을 만한 환자는 많은 노력을 해서 대부분 검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꼭 필요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중증 환자만 주로 진단을 하다 보니까 가볍게 지나갔거나 아니면 무증상을 지나간 사람들 자체는 아예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돼서 네. 이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진단 환자, 실제 감염자에 비해서 진단 숫자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자랑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거꾸로는 그만큼 또 우리가 지금의 기조를 상당 기간 백신이 좋은 백신 나올 때까지 유지를 해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슬기로운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잊지 마세요.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핫이슈 팀이 지금 이 재미있는 꽁트 그리고 사실 전달을 위한 여러 가지 멘트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세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으로 팬이신가 봐요. 6059님께서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4부에 이상민 씨 나오죠? 매주 금요일에 재밌게 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씨 검색해보니까 94년생이에요. 아니, 얼굴하고 이렇게 달라도 됩니까? 아니, 이건 나중에 헝그리버드님 성대모사도 부탁해요. 이러면. 일단 얼굴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에 대한 대답. 뭐죠? 어차피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그 고지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노안의 고지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저는 얼굴이 평생 기다릴 가면 뿐. 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홍그리버드님 성대모사 나중에 됩니까? 요즘 탑재 중인데, 자꾸 이순재 선생님 같다 그래가지고, 예.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왜 걸로. 그렇게 봅니까? 이렇게. 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그렇게 알고요. 자, 이번 주에 사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어제 인터넷에 뜨겁게 달군 소식 중에 하나가 오늘 0시 1분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갑작스러운 병고 이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한번 핫이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핫이슈 주주총회. 자, 우선 이상민 씨, 박원순 네. 서울시장의 그 실종과 사망 소식을 접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방송 데뷔 자체를 이 박원순 성대모사, 시장님의 성대모사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도 있었나? 이제 네. 방송을 했었죠. 공식 그 방송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기도 했었는데 참 놀랐고 늘 할 때마다 죄송했어요. 이렇게 과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괜찮다. 올해 저 따라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기억이 남을 정도로 좀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럼 박 시장님하고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시장님 덕분에 방송에 데뷔할 수 있었고 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정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1년 정도 서울시 팟캐스트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방송에 데뷔를 했고 현재까지 이렇게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공적 마스크를 개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마스크 집에 좀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부터 50장, 100장씩 구비를 해놨었어요. 이제 준비성이 좀 철저하시군요. 예. 그러면 송선미 아나운서는 제가 사실 걱정을 안 해요. 나 얼굴을 보면 안정감이 느껴지고 뭔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민 씨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얼굴 면적이 크다 보니까 특대형 사이즈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로 특대형 사이즈를 구하십니까? 예. 그래요? 어디서 판매해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사이즈가 다 달라요, 마스크가? 저는 일단 가장 큰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남성용.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게 하면은 여기 그 인중만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마 제가 쓰는 걸 송선미 아나운서를 드리면은
예, 아마 그 팩이 마스크 팩이 되는 정도로 그래요. 예, 큰 사이즈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데 되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작으세요. 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마스크를 이제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마스크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마스크 쓰기를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결국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도심을 좀 활보하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코로나19는 내리는 비와 같다라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특히나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전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상이고 몸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19에 사용하라고 주장했던 약물, 그걸 정말 직접 처방을 받았다면서요? 네, 이 의료진이 말라리아 약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처방을 했었는데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약물이에요. 그래서 뭐 그젯밤하고 어제 오전까지 2차례 복용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약이 근데 효과가 있는지 잘 알려진 건 없잖아요. 네, 검증이 되진 않았는데 네. 본인이 주장하던 약물을 직접 복용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기를 막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자, 그런데 브라질 대통령이 그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리면서 그런 기자회견 하면서 막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너 불안하게. 네. 이건 어떻게 해요? 그 평소에 그 코로나 그 증상을 가벼운 독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오다가 자신의 이 감염 사실을 발표하는 그 인터뷰 도중에 마스크를 벗고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지금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2, 3만 명씩 계속 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 언론이 공포시금을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네. 비난을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든 깨려고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호기를 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지금 호기를 부릴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이렇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브라질이 확진자가 160만여 명, 사망자가 6만 5천여 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가족, 참모, 강요 뭐 물론이고요. 지난 4일에 또 그가 미국 독립기념일 오찬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대사까지,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자, 좋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예. 마스크 쓰지 않는 브라질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코로나 그 증상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출된 사람도 물론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반경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데 이런 정치적인 그 호기는 자칫 좀 더 위험한 그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긴 아주 원론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전문가적인 걸 알면 박지훈 변호사를 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코로나는 평등하게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솔직히 네. 안 그렇대요. 그래요? 네, 세계 각국 고위층들은요. 네. 마스크도 훨씬 우리 거보다 좋은 거 쓴대요.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그런 고가의 마스크에 대한 얘기도 같이 준비를 그렇죠. 해봤거든요. 네.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안디카 페르사카의 아내 디아 에르위안인데 마스크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튜브형 마스크래요. 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정말 에일리언 뭐 이런 영화에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호스가 달린 그런 마스크더라고요. 특수 필터가 있어서 오염물질의 99.97%를 걸러낸대요. 그리고 제작도 호주랑 싱가포르에서 주문 제작만 하고 가격이 개당 2,50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한 개당 한 장당 206만 원이었습니다. 한 장당. 네. 와.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게 이 고가의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빈민가의 행사를 찾은 거예요. 빈민가는 마스크도 못 쓴다면서요. 그러니까요. 1,000원짜리도 구하기 힘든 곳에 200만 원짜리 마스크를 쓰고 가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또 버리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 일회용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차라리 우리한테 버려라. 이렇게. 또 그건 아니겠군요. 또 오염 됐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좀 구차하게 삽니다. 네. 그런데 인도에서는요, 이렇게 그 마스크 관련해서 얘기가 또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금으로 된 마스크를 꼈다면서요? 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샨카르 쿠드하르라는 사업가인데요. 개인용 황금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금 수공예 장인이 8일 동안 만든 한 장의 마스크고 금을 얇게 펴서 거기에 작은 숨구멍까지 뚫었고요. 가격이 또 한 장당 4,000달러. 한화로 480만 원이요. 480만 원이요? 2배가 넘죠.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현지 언론하고 좀 인터뷰를 했어요. 주목을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셀카를 같이 찍자고 하고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다고 했대요. 와, 480만 원짜리요? 정말 충격적이죠. 야, 게다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수공예 장인이 8일간에 걸쳐 만든다고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차단 효과는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이 좋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기분만 좋다. 근데 하여튼 요즘 금값 비싸다는데 참 네. 이상한 사람도 많네요. 이상민님? 네. 오늘 이 성대모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예. 그 성대모사 안 해도 돼요. 제 예. 질문에 대답하시면. 예. 금으로 만든 마스크 쓰면 숨이 잘 쉬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으로 만들면요. 쓰지 않고 집에다 걸어놓을 것 같고요. 저는. 소장용. 일단, 예, 그렇죠. 저는 일단은 그 마스크가, 금으로 만든 마스크가 특대형 사이즈인지 그런 것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생각,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마스크는 네. 한 번 쓰고 우리에게 버려주세요. 그건 좀 제가 녹여서 뭔가 좀 써보겠습니다. 기부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코너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제목은 공짜 좋아하는 노영이 이런 걸로 하고. 공짜 세아침으로. 네, 이거 보세요. 새하실까지 욕을 보이십니까?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최근에 이 다크 운영자 손정우 씨 미국 송환 결국 안 당하고 이 네. 아버지의 꼼수가 통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꼼수가 통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좀.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피해자들의 의견이 뭐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분노하고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성착취 뭐 말하자면 포르노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유포하고 배포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손정우 씨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밖에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문제인데 더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범죄로는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결과론적으로 남은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범죄 수익 은닉죄밖에 없는데 네.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돈으로 인정하냐 마냐 논쟁이 있어요. 네. 이걸 범죄 수익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네. 만약에 인정이 잘 안 되는 현실이 생긴다면 범죄 수익도 없는 거예요. 그럼 처벌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거의 안 받겠죠. 너무. 이게 바로 이제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진짜 요즘에는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송환 안 되는 게 되니까 법무부도 화가 났고, 여성단체도 화가 났고, 이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금 분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담당 사건 판사의 신상이 전시되는 일이 벌어졌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디지털 교도소가 웹사이트인데요. 성범죄자, 아동학대 등 좀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 8일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꽃사진이 함께 올라왔어요. 노란 꽃사진과 함께 올라온 이 게시글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들의 이름, 사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나열이 돼 있었고요. 또 다른 성범죄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한 판사들 신상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네. 또 그 댓글에 보면 피해 의심 판결들을 올려주시면 사례를 확인하고 계속 업로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날 기준으로 여기에만 150여 명의 범죄자랑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 있고 그 외에 좀 최근에 이슈가 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뭐 경주시청 가해자들 그리고 9세 아동을 가방에 넣어 죽게 만든 계모 또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까지 전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근데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이렇게 근데 막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걸 막 올리게 되면 이름 처음에는 올리고 신상 문제 때문에 조금 이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상 공개가 뭐 사적 처벌이라고 해서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또 사이트 폐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해외 방탄 서버의 암호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걸릴 일이 없다. 그것도 문제네요. 누가 올렸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와서 댓글 달고 욕해라 이 얘기했거든요. 좀 약간 오픈 서버 같은 느낌인가요? 네, 뭐 그런가 봐요. 저는 그래서 더 황당무계한 거는 황당무계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와서 이제 하고 싶은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해라 이제 이건데요. 경찰이 그래서 여기다 수사를 착수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해외 방탄 서버 이것 때문에 사이트 폐쇄도 어렵고 누가 있는지 추적하기도 어렵다.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사촌이 엠버방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 하겠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민 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현행법보다 지금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나 의식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 몇몇이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은 공적 영역에서 이걸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1대 국회가 먼저 이걸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하디스 주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소미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주주총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꽁트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주주총회 꽁트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마치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노영의 출발새 아침이라는 대답 꼭 부탁드리고요. 청취율 조사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청취 인증샷을 사진 첨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티콘 또 롤케이크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어거스틴 박이라는 분께서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뭐 들었냐고 물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저는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란 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대호 기자님은 그 주말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말이 되면 YTN 라디오를 들어야 되겠다. 아, 그러고 훌륭하신데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뭐 하세요?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네. 네. 그렇죠. 예. 주말이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스케줄 한번 좋은 쪽으로 계획해 보시라고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거의 근데 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안 나와서 지금 넘어갑니다. 주말이 별로 특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5일 학교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같은 경우에 정말 토요일 4교시만 하고 돌아와서 뭘 할까 이런 거 고민하고 일요일날 어떤 친구를 만날까 고민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그냥 그 패턴들이 똑같아지는 게 이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만 결국은 리모컨을 잡게 되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좀 더 기운을 내고요. 네. 좀 더 밝은 마음으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주말을 보내보아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눌 소식이 있죠. 지난주에는 이순재 씨 그 매니저 갑질 논란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신현준 씨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이순재 씨하고 그다음에 또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 네, 예. 김호중 씨.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신현준 씨의 매니저
이 매니저와 연기자 그 연예인의 갈등이 연달아서 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 매니저와 연기자의 관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 세 케이스에 다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갈등의 원인이. 네. 먼저 이제 이순재 씨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익사회와 이제 정의사회라고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네. 점점 이제 그 매니지먼트 관련해가지고 이익적인 관계로 현재 이제 계약 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호중 트로트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명 시절에 함께 했던 매니저와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매니지먼트를 찾았을 때의 그 서운함. 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이제 신현주 씨와 김모 대표 저는 이제 친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르는 사이였는데 이 관계는 이제 두 사람이 매니저와 연기자로서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 출발을 하게 됐거든요. 네, 잠깐만요. 그 얘기 이제 하기 전에 일단 처음에 그 신현준 씨랑 신현준 씨 매니저인 김모 씨 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신현주 씨가 장군의 아들을 통해서 데뷔한 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 김모 대표가 매니저로서 10몇 년간을 해왔어요. 네, 매니저를. 13년간 했다고 그렇죠. 그러고요. 9일날 근데 갑자기 신현준의 갑질을 폭로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폭로 내용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다음 몇 년간 60만 원밖에 못 받았고 다달이 6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60만 원이 없이 이 수익에 관한 배분 관계로 바뀌어서 10%를 주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배분이 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이제 신현준 씨의 어머니로부터 갑질을 당했는데 그 내용은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모시고 다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커피 우유 같은 거를 사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현준 씨로부터 멍청하다는 비속어의 욕을 듣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이 폭로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9일에 신현준 씨의 매니저인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매체에. 신현주 씨는 갑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 매니저가 2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 거친 행동, 갑질 이거를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신현준 씨의 모친도 그렇게 갑질을 계속 해왔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달이 급여라고 해서 6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다가 그거마저도 수입 배분은 9대1로 해서 10%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된 금액은 주지 않았고 네. 또 13년간 일했지만 순수하게 얻은 수익이 1억 원도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현주 씨 입장이 나왔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그 신현주 씨가 주도적으로 이끈 입장 발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지적 참견 시점 거기에 이제 신현주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등장했던 매니저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매니저 활동을 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계약 관계도 아닌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몇 년간밖에 하지 않았고 이것들은 모두 다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신현주 씨가 직접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이제 이 전 매니저가 발표했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네. 부분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굉장히 이제 두 사람 간의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도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 폭로에 대한 서운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되어 가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장군의 아들 때부터 이 신현주 씨와 이제 그 김모 대표와 굉장히 친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개인적인 인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함께 한 10일 정도를 간 적이 있어요. 신현주 씨와 김모 대표와 네. 저랑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 10일 동안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네. 영화제를 지켜봤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하게 매니저와 연기자의 관계라 볼 수도 없고 하지만 또 거기에 또 신현준 씨가 김모 대표에 대해서
이 김모 대표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난해한 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매니저 폭로가 2번이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매니저는 자기가 94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헌신했다는 얘기고요. 네. 스타덤에 오른 후에도 월급을 2년간 60만 원밖에 안 줬고 7, 8년간 매니저 20명을 교체하거나 매니저는 자기에게 무능병, 문둥이 이런 식의 폭언도 일삼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다른 매니저 A씨 역시 그거 마찬가지다. 나도 이렇게 당했다. 이건 뭐 공공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뭐 일도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현준 씨가 너무 내가 억울하다. 내가 더 억울하다.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냐마는 나랑 동갑내기고 남자들끼리 사이에서 친구니까 내가 말도 좀 쉽게 하고 이런 네. 것뿐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다 할 말은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아는 내용들은 네. 서로에 관해서 아는 내용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밖에도 신현준 씨가 어떤 리스크에 처했을 때 굉장히 언론에는 안 알려졌지만은 이 친구 이상의 이제 희생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를 이 감당해 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친하기 때문에 벽이 이제 없는 거다? 어떤 이 김모 대표가 이제 영화 제작자로 나서려고 할 때 그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좀 약속이나 뭐 아니면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6년 정도 서로 이제 소원한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신현준 씨에게 거의 친구 이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드리면 이제 칸느 영화제에서 이제 강재규 감독이 슈리를 만들기 바로 전에였는데 거기서 이제 슈리라는 작품을 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칸느에서 아구탕을 끓여 먹었거든요. 깐내에서 아구탕이 있습니까? 그 재래시장 가가지고 아구를 사다가 이 항공사에서 나눠주는 이제 튜브형 고추장을 이용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 강재규 감독이 먹고서 슈리를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함께 이제 콘도 비슷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거의 새끼를 김모 대표가 같이 했어요. 저도 했고. 근데 정말 친구이지만은 연기자이기 때문에 그 배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매니저보다도 성실하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뭐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신현준 씨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발벗고 나섰던 상황이었고 주변이 이제 뭐 기자나 아니면 영화 감독, 영화 관계자들 역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연기자와 매니저로서 보기보다는 그냥 둘 정말 이 버디 무비를 찍는 듯한 그런 이제 두 사람의 케미가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신현준 씨는 약간 이제 호리호리하는 체구이고 그다음에 또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에 조금 키가 작지만 굉장히 탄탄한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부정을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칸느 영화제 같이 가시고 아구탕도 같이 끓여 드시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비용은 누가 됩니까? 본인 돈으로 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영화사에서 잡아놓은 숙소를 한 방 하나를 빌려서 이제 침대 하나에서 신현준 씨, 김모 대표, 저랑 이제 3명 남자가 침대 한 데서 잤다고요? 그렇죠. 비행기표가 더 비쌀 것 자는 방법은 있잖아요. 침대에 이제 시트를 밑으로 내려놓으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자, 근데 이승재 씨, 신현주 씨, 또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김호준 씨 매니저 논란이 있는데요. 짧게 이런 갈등 논란 원인은 뭘까요? 이제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고 이익적인 관계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좀 더 이제 체계화된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매일 아침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잘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전화가 오면 잘 듣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청취율 조사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7507님, 4587님, 6059님, 8716님, 2639님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벤트 하고요. 더 많은 히든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시고 인증샷이나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역 다음 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예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